안녕하십니까? 와원의 파트너 조일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건 이제 제가 그동안 나오면서 종목 트렌드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시장 트렌드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해외 증시 코너가 있잖아요. 그거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오늘 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변화돼서 저는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제가 일단은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어요. 근데 놀랍죠. 7%.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올라가서 이번에는 좀 꺾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7%예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3.4 정도 올랐고요. 뭐 전년 대비해서 뭐 37% 올라. 이거 보세요. 이런 형태,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따라와 보세요. 근데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인데 이게 40년 내 최대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하고 싶은데 요 소비자 물가 내에 딱 들어가 보면 세부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에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3.5%가 상승을 했어요. 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3%가 탁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이제 FOMC 회의에 FOMC 회의가 딱 이게 공개됐을 때 일부 매파라는 거는 이제 긴축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FOMC 위원들이 있어요. 그 위원들이 이제는 QT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QT라는 건 뭐냐면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완화라는 건 돈을 푸는 거잖아요. QT는 양적 축소라고 해서 그동안 국채를 많이 샀던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테이퍼링만 얘기하고 금리 인상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지난번에 FOMC 의사록 딱 공개됐는데 일부 매파 의원들 몇 명이 금리 인상하는 동시에 또 양적 축소를 해야 된다. 연준이 국채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딱 떨어진 거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안 믿었어요.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런 어떤 립 서비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FOMC 의사록은 공개가 되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요. 파월 의장이 청문회 나와서 다시 한번 QT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축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부 매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랑 의장이 얘기하는 거랑 이거는 무게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시장이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페드의 정책이 이제는 성장에서 물가 쪽으로 완전히 기운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양적 축소라는 얘기가 이제는 물가를 잡기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으로 대두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예전만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빨리 하겠다, 종료하겠다.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뭐 3번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의 차원이었지. 양적 축소, 그러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아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FOMC 의사록 나올 때까지도 일부 그 FOMC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판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메이저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대표님,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판이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장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맥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자, 파월 의장이요. QT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어쩌면 최근에 자산 가격의 상승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최근에 물가라는 게 어떻게 일어난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통 물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게 원래 이제 물건 같은 거 사재기 하고 이러면 물건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라고 얘기했을 때 중고차 시장의 가격이 3.4% 전월 대비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물건을 사고 싶어도 생산하는 공급망에서 차질이 생겨버리니까 공급에서 오는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거에서 오는 물가가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에너지 가격도 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화석연료, 석탄, 석유 같은 것들에서 친환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공장 시설이나 산업 시설은 전부 다 아직 화석연료 시스템인데 빨리 바꿔야 돼 보니까 그걸 못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공급에 대한 부분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공급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연준에서 긴축을 하든 돈을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땡기든 절대로 못 잡아요,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끊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급에 대한 부분. 시간이 지나야지만 공급 사이드에 대한 그러니까 물가는 끊길 수 있어요. 근데 파월이 얘기했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다릅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월급의 몇 퍼센트를 주식으로 계속 사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직장인들이 다 부가 올라가요.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니까 미국의 맞벌이 부부들이 마치 내가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가 부자가 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두 사람이 막 나가서 돈을 벌던 게 이제 한 사람이 쉬는 거예요. 쉬면서 아직 주가나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직업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압박감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사람을 막 쓰고 싶은데 고용시장에서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월급이라는 건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 같은 경우는 페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거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페드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산 가격을 떨어지는 부분들을 용인해버리면 돼요. 연준에서. 예전에는 자산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고 물가도 잡아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 물가 정도의 수준에서 보면 이제는 이거 둘 다 잡으려고 그러다 큰일 나겠거든. 파월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뭘 포기할까 생각해보니까 물가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가격을 일정 부분 하락시켜놔야지만 이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올 거거든요. 지금은 일을 안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왜 언론에서 오미크론이나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직자를 안 찾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임금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파월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고용시장에서 이렇게 더디게 고용률이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것도 연준 의장이 그런 코멘트를 하니까 야 이게 뭐지? 아까 말씀한 QT, 긴축, 양적 축소 얘기를 하고 또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망 부족은 절대로 긴축을 해서 못 해결하니까 임금 상승이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못 막으면 물가 계속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경기 꺾기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꺾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시키겠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QT 얘기도 하고 파월 의장이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점점점. 그럼 뒤에 뭐야? 이제는 자산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옛날처럼 이렇게 막지 않겠다. 그냥 용인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예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연준의 정책 변화가
시작이 되면 어디가 가장 문제일까요? 선진국 시장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머징 국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해도 이머징 국가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는 QT에 자산 시장에 대한 생각까지도 파월 의장이 바꿔버리니까 당연히 이머징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다가 미국의 미사일 발사까지 나오니까 대북 리스크 변수까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복잡한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다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도 연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첨단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로봇 관련, 자율주행 관련이 쫙 올라가고 난 뒤에 이 정책 스탠스가 변하니까요. 이제 금리 인상을 넘어서 QT까지 얘기하니까 당연히 시장 금리는 올라가겠죠. 시장 금리는 올라가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건 뭐예요?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이었던 주도주인 성장주가 이런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변화되면서 못 가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주도주가 바뀔 게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아니, 없네요. 대선이 앞에 남아서 3개월 정도 남아서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정책 관련주 못 가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을 딱 발표했어요.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CES에서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대규모 M&A를 할 것이다 라는 호재의 기사를 딱 터뜨렸어요. 근데 삼성전자 못 가요. 이런 뭔 얘기입니까?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이머징 시장,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죠. 물론 반도체 기업도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연준의 이런 정책 변화가 이머징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실적을 좋게 발표해도 삼성전자를 사서 끌어올리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연준의 정책 스탠스의 변화가 시장의 트렌드를 굉장히 크게 바꿔놓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구석은 기관밖에 없잖아요. 기관 투자자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모 들어왔는데요. 알죠? 1조도 아니고 1경이에요. 1000조를 넘어서 1경. 그러니까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나 한국에 있는 모든 그냥 돈 좀 있는 그런 금융사의 조직들은 다 그냥 청약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의 공백이 또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수급의 공백도 생겼는데 이 부정적 영향이 연달아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게 18일, 19일 날 일반 청약이 있고요. 27일 날 상장되니까 결국 27일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공백 상태가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27일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기관들이 이거 공모 못 받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스탠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가장 중요한 바이 앤 홀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트레이딩 시장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굉장히 아마 힘든 순환매 시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첨단 기업이나 성장주가 연준의 정책 스탠스의 변화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주도주가 올라와야 되는데 다른 주도주가 생각만큼 못 가고 있어요. 조선주도 못 가고 있고 건설주도 못 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됐던 부분이죠.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볼 때 지금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정책 스탠스가 변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FOMC 회의록에서 매파 의원 몇 명이 QT 얘기할 때와 파월 의장이 QT 얘기할 때는 달라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자산 시장의 상승이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게임 셋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 물가를 잡지 자산 시장이 떨어지는 것들을 연준은 더 이상 잡지 않겠다. 하나만 적극적으로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관들도요. 지금 시장에서 매력적인 종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LG솔루션에 엄청난 일경이라는 그런 공모 자금으로 이동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남은 건 뭐예요? 예,
개인하고 스마트머니라고 얘기하는 이 두 세력들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메인 세력이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작년에 3천 이상에서 개인들이 매수했던 비중이 64%라고 그랬죠. 그중에서 대형주가 매수했던 비중이 개인들이 대형주 매수했던 비중이 80%예요. 그럼 대형주가 올라오지 않고는 개인들이 이것들을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소위 해서 약간 속된 말로 다 물려 있으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장이 없죠. 그러면 스마트머니는 좀 자유로운데 스마트머니가 이런 그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바뀔 때 굳이 대형주를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중소형 테마주만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준은 계속 돈을 이제 지금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그 바뀌려고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만 생각해 봐도 전 세계에서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고 인하시킬 수 있는 국가는 딱 하나밖에 없네. 누구? 중국. 왜? 코로나 전국 때 모든 그 나라들이 다 금리를 막 이렇게 인하시킬 때 막 그 위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인하를 안 시켰어요. 그러면 중국이 조금 돈을 풀어주면 우리나라 시장, 중국하고 영향이 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숨 좀 돌리겠는데 이 중국이 돈을 안 풀어요. 언제 풀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시진핑도 분명히 그 한 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나올 때 어떤 걸 생각하겠어? 당연히 그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진핑의 정책에 약간 시그널을 강하게 보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겠어요.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유동성 공급을 다 하겠죠. 그게 뭐예요? 예, 전인대라고. 다 아시죠? 전국 인민. 전인대라고 얘기하죠. 그게 언제 있습니까? 3월 달. 그러니까 3월 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월 초에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호재가 딱 나오면 쫙 올라갔다가 쫙 빠지고 오늘 LG전자 그랬잖아요. 대형주는 다 그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중소형 테마주 중에서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스타 종목이 한두 섹터가 나올까 말까. 그 나머지는 거의 LG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부가 끝나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안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어떤 스탠스가 바뀔 때까지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의 어떤 개념으로 가지 바이 앤 홀드 개념으로 가기는 되게 힘든 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건 내일 아침에 한국경제TV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8시 50분부터 8시 30분부터 제가 3시 30분까지 무방을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무방에서 했던 영상은 제 유튜브 졸교TV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죠. 내일 좀 잘 들어야 돼요. 시장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많이 오셔서 무방을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